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캐런베스 LA 시장이 한인타운의 노숙자 및 치안 문제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LA시 정부의 유능한 한인 인재 등용을 비롯해 한인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네 옐런 재무장관이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에 폭풍이 지나가면서 곳곳에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3월 안에 비 내리는 날이 며칠 더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LA 인근 몬테벨로 지역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여러 건물과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가주에 올 들어 두 번째 토네이도 발생입니다. LA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해제되면서 세입자들과 건물주들 간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시민들은 현재 지진에 취약한 오래된 건물에 대해 지진 내진 공사 의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합교육구 노조 파업이 오늘 종료됩니다. 학교 수업이 재개돼도 협상은 이어지며 캐런베스 LA 시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재외국민 투표에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한국 국회에서 재추진됩니다. 금융위기 등 잇따른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수는 19만 1000건으로 그 전주보다 1000건이 감소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틱톡 사용 금지와 관련해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현재 틱톡 최고 경영자가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에 대비해 추가 제재 등 대응 방안을 동맹들과 논의 중입니다. 한국, 일본을 우크라이나 주요 지원국으로도 꼽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서방이 러시아와 중국의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국제 정사가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둘러싼 혼란 끝에 헌법재판소는 법 처리 절차에 하자는 있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 상륙훈련에 참가하는 강습 상륙함의 모습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전투기 10대가 실려 들어온 가운데 북한은 북침 선제 공격을 위한 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122대 111로 승리했습니다.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서부조 10위를 기록 중입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 시청률이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에 버금가는 450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8.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 들어 햇살이 비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통합교육구 노조 파업 오늘로 끝이 납니다. 이 일반 노조, 통합교육구 일반 노조는 오늘까지 시위를 LA 곳곳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시위를 끝으로 일반 노조는 예정됐던 4월 파업을 끝내고 내일부터는 각자 학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LA 통합교육구 산하 학교들은 내일 다시 문을 열게 되고 42만여 명 이상의 학생들 다시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사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여서 완전 정상화는 되지 않고 계속 노조와 통합교육구 측의 협상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상의 합의에 이르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통합교육구 측과 노조 측의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간극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양측 사위에서 계속 대화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더 이상 학교 폐쇄는 안 된다라는 것을 노조 측에,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LA 통합교육부 측에 각각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의 폭풍이 어제로 물러갔지만 피해는 여전합니다. 이번 폭풍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5명이 숨졌고 일부 주민은 심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사망자는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와 센트럴밸리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마테오 카운티 검시소에 따르면 샌호세에 거주하는 올해 29살 남성은 보툴라밸리에서 자신의 차량 위로 나무가 쓰러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월럿에 거주하는 79살 남성도 월럿 크릭에서 거목이 차량을 덮쳐 숨졌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레이크 메리드 인근에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이 텐트에 있다 쓰러진 나무에 깔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55살과 36살 주민이 다른 폭풍 관련 원인으로 부상을 입었고 이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소생하지 못한 채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겨울 폭풍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사망자들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LA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LA에 토네이도가? 네, 어제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 이 몬테벨로 지역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건물 지붕이 뜯겨나가거나 길이 파손되고 가로수가 뽑혔으며 길에 주차해놓았던 차량들 수십 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창문 유리창이 박살이 나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토네이도로 한 명이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기상현상을 육지에서 발생하는 용오름, 약한 토네이도로 분류를 했는데 약한 토네이도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는 130년 만에 강우량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어제 1.43인치의 비가 내려 지난 1893년 이래 정확히 130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폭우로 가뭄에서 캘리포니아는 거의 벗어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홍수 피해를 염려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폭풍이 이어지면서 저수량과 적설량 모두 급등했는데 봄에 오는 폭풍은 따뜻한 기온을 동반해서 비를 뿌리기 때문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 같은 고지대 눈을 녹일 것으로 보여서 캘리포니아의 홍수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국해양대기위원회는 지난 16일 목요일 이번 홍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오랜 가뭄에서 거의 벗어났지만 홍수라는 또 다른 자연재해 위협 앞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상학자들은 겨울 내내 계속된 폭풍으로 캘리포니아의 저수량과 적설량이 모두 크게 늘면서 가뭄으로부터는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물과 눈이 오히려 홍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주 많은 양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이번 주 역시 상당한 양에 달하는 비가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3월에 내리는 비는 봄 날씨 속에 내리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계속된 폭풍에 비해 따뜻한 기온과 함께해서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쌓여있는 눈을 녹게 하면서 캘리포니아에 홍수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9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0.25%포인트 금리를 또 올리면서 금리 상단을 5%로 높였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등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연준은 은행 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2% 물가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최종 목표 금리는 5.1%로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특히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아예 못을 딱 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제넷 옐런 재무장관도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부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는 발언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것은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요 외신은 미국 재무부 당국자들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은행 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 즉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표상되는 시스템 위기로 간주할 때에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이후 옐런 장관의 발언까지 전해지며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1.6% 급락했습니다. S&P 지역은행 상장 지수 펀드는 5% 이상 떨어졌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15% 이상 하락하는 등 코메리카와 US뱅크, 자이언스뱅크, 리전스 파이낸셜 등이 모두 6%에서 8%가량 하락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어제 이렇게 크게 폭락했던 뉴욕 증시, 오늘은 어제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큰 폭 상승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2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며칠째 머물던 비구름이 점차 물러가면서 오늘 오후에는 간간히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르겠고 금요일인 내일은 정말 오랜만에 맑고 푸른 남가주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도 5, 6도가량 더 높아져서 한낮에는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는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 또 한 차례 이슬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쌀쌀한 기온도 예보된 가운데 3월 말까지는 이렇게 흐리고 쌀쌀한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2도, 4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0도, 43도, 해안 지역은 59도, 48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9도, 낮 최고 기온은 6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살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파크로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605 사우스 방향 칼슨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에도 역시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론힐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지난 21일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노숙자 관련 정책들로 3,800명 이상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100일 동안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시작으로 인사이드 세이프 시행과 전용 주거시설 확충, 연방기금 확보 등 총력을 기울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360개 프로젝트가 모두 진행될 경우 총 8,200여 개 저소득층 노숙자 전용 주거 유닛도 확보 가능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노숙자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란 기조로 100일간 앞선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현안 해결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만큼이나 시급한 것도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돼 퇴거되는 주민 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푸드 스탬프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중산층 이하 주민들도 언제든지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하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이것도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은 한인타운의 노숙자 및 치안 문제 잘 알고 있다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또 LA 시정부의 유능한 한인 인재 등용 및 한인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LA시에 발효돼 있던 세입자 퇴거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이 최근 해제되면서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건물주들의 퇴거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초까지 이어졌던 LA시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이 최근 해제되고 LA 카운티는 이달 말로 해제되면서 퇴거 소송을 준비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으면 통상 사흘 내로 시정 사항을 고쳐야 되는데 시정이 되지 않으면 집주인이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서 퇴거 소송 고소장이 세입자에게 보내져 5일 내에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아져 렌트비가 미납된 불량한 세입자들을 내보아야 되는 상황이라 시정부의 세입자 보호조처가 해제된 현 상황에서는 본격적으로 퇴거 소송을 준비하는 실정입니다. 브래들리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장 많은 건 이제 렌트비 못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아주 지저분하게 나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노리스 주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이제 3일 안에 하라고 그랬을 적에는 이제 렌트비 안 낸 사람들은 렌트비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퇴거 소송이 워낙 많이 밀려 있어 세입자 퇴거를 염두에 둔 건물주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퇴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언로프 디테일러는 원래 45일 안에 재판 날짜를 잡아주게 돼 있어요. 소장을 파일한 날짜로부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비드 끝나고 난 다음에 워낙 많이 퇴거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판 날짜 잡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반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아무런 대화 없이 집주인으로부터 갑자기 일방적인 퇴거 통지서를 받고 당혹스러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을 돕고 있는 한미연합회의 윤일애 변호사입니다. 그런 조정 절차로는 더 이상 뭔가 중재로서 해결되기에는 좀 단계가 지나간 좀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시급한 단계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이제 법률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단체들을 연결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퇴거 통지서에 명시된 문제를 사흘 안에 조정 혹은 협상하기에는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원의 퇴거 소송 고소장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입자들은 지체하지 말고 법률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Stayhouse LA나 또 저희 한국어 법률 상담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그 아시안 정의지능 협회 같은 그런 법률 자문단체, 법률 지원을 해드리는 단체들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고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LA 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거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도 본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시민들이 LA시 정부가 지진에 취약한 오래된 LA 시내 건물들의 내진 공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LA타임즈와 서포크 유니버시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LA 시민 10명 중 8명꼴로 LA시가 지난 2015년에 통과시킨 내진공사 의무화 규정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9일부터 12일 사이에 실시됐습니다. 이 규정에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에 9%에 달했고 8%는 찬반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비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당시 LA 시내 건물 중에 붕괴 위험이 있는 오래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이나 소프트 스토리 건물들을 대상으로 내진 공사를 하도록 시정부가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당시 LA 시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LA시의 내진 공사 의무화 결정은 현재 정치색에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두루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성향 응답자 중 88%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공화당 성향 응답자 중에 77%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무당파는 78%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LA 시내 소프트 스토리 빌딩은 12만 4천 채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69%인 8,600채가 내진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내진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은 철근의 수직 기둥과 각층을 이루는 수평면과의 결속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철근 기둥이 파열돼 건물이 붕괴되기 쉽습니다. LA 시내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은 1,300채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A 시내 비연성 콘크리트 건물의 내진 공사 마감일은 2040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의 내년도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급진적인 사법개혁으로 비판을 받아온 게스콘 검사장이 자신의 행정에 반대하는 검사들을 상대로 보복 조치를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스콘 검사장 측은 부서 변경은 임기 초반부터 시행된 조직 개편의 일부로 해당 검사의 직위 강등이나 급여 삭감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배심원들은 게스콘 검사장의 보복성 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한 숀 랜들프 검사에게 $150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조직 게스콘 검사장을 상대로 계류돼 있는 유사 민사소송은 12건이 넘는 상태이며 이 비판 여론도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지 게스콘 검사장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을 따라서 2024년 재선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뇌물수수와 돈세탁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 선거 공판이 9월로 연기됐습니다. 후이자 전 시의원의 선거 공판은 당초 4월 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선거 공판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 9월 25일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다운타운 호텔 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현금과 도박자금 그리고 에스코트 서비스 등 $185만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지난 1월 공갈 음모와 탈세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25년으로 예상됐던 형량을 15년으로 줄였고 $185만 배상금 지급에도 합의했습니다. 재외선거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재외국민 투표에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한국 국회에서 재추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중에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거소 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 투표용지는 우편을 이용해 발송해 회송하도록 하는 우편 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둬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에게 재외투표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 공간과의 거리가 멀거나 질병으로 투표장 방문이 어려운 이 경우에는 사실상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관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선거철마다 법안 개정을 논의했지만 번번이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7월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서 여야 대표가 합의까지 마쳤지만 결국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 영주권 신청한 미국 거주 한인분들, 이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주권 문호입니다. 이번 주 영주권 문호 김지윤 기자가 정리합니다. 4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2A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 우선일자는 각각 4개월과 5개월 후퇴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는 전 순위에 걸쳐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 미혼자녀인 1순위는 2014년 12월 1일로 전달과 같았으며 전달 오픈 상태를 유지했던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2A는 2020년 9월 8일로 컷오프 데이트가 새롭게 설정됐습니다. 영주권자 미혼 자녀인 2B는 2015년 9월 22일, 시민권자 기혼 자녀인 3순위는 2008년 11월 22일, 시민권자 형제 자녀인 4순위 우선일자는 2007년 3월 22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1순위와 3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지만 2순위 우선일자는 2022년 7월 1일로 전달보다 4개월 후퇴했습니다. 3순위 비숙련직 우선일자는 2020년 1월 1일로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4순위는 2018년 9월 1일로 전달보다 5개월 뒤처졌습니다. 월트 디즈니사가 3월 말 인원 감축을 단행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초 밥 아이거 디즈니 대표는 3%를 차지하는 7,000개의 일자리를 삭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50억 달러 상당의 회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입니다. 모든 디즈니 파크를 포함한 모든 디즈니사 부서에 등록된 직원들이 이번 인원 감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테마파크는 디즈니랜드 리조트, 플로리다 올랜도의 월트 디즈니 월드, 디즈니 크루즈 9개 파크입니다. 3월 30일경에 1차로 직원 감원이 이루어지고 4월 중순에 2차로 대규모 직원 감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중 3차 인원 감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 수감자 2명이 칫솔을 갈아서 만든 꼬챙이로 미국 교도소 벽에 구멍을 내서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고 근처 24시간 팬케이크 식당에 들어갔다가 9시간 탈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버지니아주 뉴폴 뉴스 교도소 간수들은 지난 22일 오후 7시 15분경 인원 점검을 하던 중에 37살의 존 가자와 43살의 알리 데모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칫솔로 만든 꼬챙이로 교도소 건물 내벽의 취약 지점을 찾아내서 허물고 벽 사이에 떨어져 있던 철근을 주었고 이 철근으로 본격적으로 벽에 구멍을 내서 건물 밖으로 나간 뒤 담장을 넘어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탈옥범들은 그러나 극적으로 교도소에서 탈출했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9시간 만에 붙잡힌 것입니다. 팬케이크 너무 먹고 싶었는 모양입니다. 연구팀이 정자의 성을 약 80% 정확도로 선택해 인공 수정하는 데 성공, 자손 성별 선택을 둘러싼 윤리 논쟁을 부르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웨일 코넬 의대 팔레르모 교수팀은 과학저널 플러스1에서 정자의 성을 선택해 인공 수정하는 기술을 이용해 80%의 정확도로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딸을 원하는 부부 59쌍은 인공 수정에서 79.1%, 아들을 원하는 부부들은 79.6% 이렇게 원하는 자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 부부가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딸과 아들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팔레르모 교수는 이 기술은 효율적이고 저렴할 뿐 아니라 매우 안전하고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 연구에 대해서 기술적 성취는 분명하지만
자손의 성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 논쟁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인 매트의 소장품 가운데 1000점 이상이 밀거래 약탈과 연루돼 있다고 오늘 아침 CNN 방송이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인 ICIJ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최소 1109점이 약탈이나 밀거래 혐의로 기소됐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소유였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원래 만들어진 나라 밖으로 나오게 된 내력이 자세하게 기록된 물품은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약탈이 심했던 네팔과 카슈미르와 연관된 유물 150여 점 가운데 이들 국가에서 어떻게 반출됐는지 관련 기록이 있는 것은 고작 3점뿐이었습니다. 또 소장품 가운데 수십 점은 미국의 미술상 중개상인 로버트 E. 헥트가 소장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타 측은 1950년대부터 헥트로부터 세계 각지 예술품을 사들였고 1959년과 1961년도에 그가 밀수 혐의로 이탈리아 검찰에 기소된 뒤에도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이 헥트는 2012년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미술품 불법 거래 혐의를 부인했고 그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소은행들의 잇따른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000건 감소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주 연속 20만 건 미만으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연속 붕괴, 다른 지역 은행들의 위기설 속에서도 미국 경제에 아직 빨간불이 켜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마켓워치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는 통상 경기 침체가 임박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위험 신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의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향후 실업자가 늘어나고 노동시장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예상을 지금 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맞을 때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경제 전문가들인 것 같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5월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 대응팀을 해체할 방침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일부 대응팀 직원들은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고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도 팀 해체 후에 조 바이든 행정부를 떠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은 2020년 2월에 창설돼서 30명이 훌쩍 넘는 조직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 코로나 대응팀의 해체 방침은 코로나 팬데믹이 미국 의료계와 유권자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진데 따른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관련 사망자를 일주일에 2,000명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팬데믹 초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재무부가 제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석이 양극재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에 유리하고 미국 내 생산에 불리하게 됐다는 비판이 정치권 일각 그리고 배터리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다음 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실제 지침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내놓은 백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 관련 세부 지침, 재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 조립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핵심 광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핵심 광물로 분류하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해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침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 어떻게 구체화돼서 나올지 지금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금명간 기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공화당 내 유력한 대선 경쟁자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공화당이 위기에 빠졌는데도 드샌티스 주지사는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어제 언론인 피어스 모건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격과 혼란스러운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비판했다고 피어스 모건이 뉴욕포스트의 기고한 글을 통해 밝혔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에서 수시로 인사 교체가 이루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 것과 관련해 나는 정부에 국민이 관심을 갖는 아젠다를 갖고 있고 우리의 아젠다를 공유하는 사람을 구별할 것이라며 우리가 운영하는 정부 방식은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일일 드라마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묻는 말에 몇 가지가 있다라며 코로나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리더십 스타일과 관련해 결국 사람들은 건국의 아버지 같은 사람을 리더로 보고 싶을 것이라면서 그것은 사생활에서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공적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가짜 사진이 유포돼서 많은 사람들이 화제가 됐었죠.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아니면 교도소 내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런 가짜 사진들이 유포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의혹을 검토해왔던 대배심이 열리지 않아서 기소 절차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 추격을 받으며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그러다 경찰들에 붙잡혔고 마침내 수갑이 채워집니다. 트럼프가 재소자 복장 차림으로 청소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사진들은 AI가 만든 가짜 사진들로 인터넷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체포됐다는 가짜 뉴스도 퍼졌습니다. 일부 사진은 디지털 자료 분석단체 벨링캣 창립자 엘리엇 히긴스가 만들었습니다. 히긴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체포를 기다리다가 이런 사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당초 현지 시간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뉴욕 대배심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Donald Trump is almost certain to try to postpone these trials until after the primaries are over. 검찰은 포르노스타와 성관계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회사 공금을 이용한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이 주관하고 한국이 공동으로 개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29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열립니다. 로버트 버친스키 백악관 NSC 선임국장은 어제 워싱턴 DC 프레스센터 외신 브리핑에서 회의 기간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세부 회의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회의 당시 발표한 4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된다면서 이것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지원과 부패와의 전쟁,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운동가 지원 등의 정책에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날 개막식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공동구체국 정상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공동개최국에는 한국 이외에도 네덜란드와 잠비아, 코스타리카가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최근 모의 전술 핵탄두 공중 폭발 훈련을 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최대치로 감시하고 있다라고 미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최근 전술 핵무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김정은은 언제든 핵공격에 대한 준비를 지시했는데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종류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을 만한 정보, 징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존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하지만 최대한 면밀히 북한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약 20억 명이 대소변으로 오염된 물을 식수로 써서 각종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물이 부족한 가운데 유엔에서는
46년 만에 이 대책을 논의하는 총회를 개최합니다. YTN입니다. 산기슭 도로를 따라 플라스틱 통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기 위한 겁니다. 물을 받으러 몇 시간씩 여기까지 차를 몰고 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생활용수뿐 아니라 식수까지 부족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익숙한 일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곳일수록 물 사정은 더 좋지 않습니다. 정부의 수도 서비스는 빈민가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0대인 이 노인은 벌써 20년 넘게 수돗물 없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유엔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은 필요한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 20억 명은 오염된 물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어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숨지는 사람은 한 해 140만 명에 이른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또 지금 문제없는 지역도 지구온난화로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며 안전한 물을 위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투자를 늘릴 것을 제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유엔에서는 1977년 이후 처음으로 각국 고위급 대표가 모여 물 부족 문제를 논의합니다. 118개국이 모인 이번 회의에는 한국도 참석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기술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이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이를 두고서 알렉스 로드리게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로또 맞았다. 그 정도로 흥행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아에서 열렸던 지역 예선과 미국에서 열렸던 지역 예선 모두 다 흥행에 대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열린 이 지역 예선도 매 경기 만원 관중이 들어차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 WBC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 이민자들이 어찌나 그렇게 야구장에 많이 모였던지요. 네. 일본 우승으로 끝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 시청률도 대박이 터졌습니다. 디애슬레틱스와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은 케이블 채널 팍스 스포츠 1을 통해 중계된 미국과 일본의 결승전 시청자 수가 448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17년 결승전 때와 비교하면 2배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수치는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시청자 수와도 비슷한 그런 수치입니다. 신임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내일 새벽 4시 피파 랭킹 17위인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갖게 됩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이후 첫 A매치인 만큼 만원 관중 앞에서 팬들에게 최고의 경기를 선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표팀은 평가전이 열리는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마지막으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강조한 대로 선수들은 밝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훈련을 마쳤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월드컵 이후 첫 평가전인 만큼 팬들에게 최고의 경기를 약속했습니다. 겨울에 월드컵을 하다 보니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의 소속팀으로 돌아가기 바빴고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또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을 것 같고. 평가전 상대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득점왕 하메스 로드리게스로 대표되는 콜롬비아입니다. 손흥민이 특히 콜롬비아에 강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평가전에서 모두 골을 기록하며 콜롬비아 킬러로 명성을 굳혔습니다. 콜롬비아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했지만 피파 랭킹 17위에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We're gonna meet a Colombian team which is very hungry because they did not qualify for Qatar and Colombia is a team where we can benefit a lot because they are a good team.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준 베스트 11이 크게 바뀌진 않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월드컵을 통해 부쩍 성장한 이강인이 과연 선발 기회를 얻게 될지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월드컵 16강 전사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평가전은 3만 3천석이 넘는 표가 매진돼 뜨거운 열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2023년 3월 2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